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열혈 청년 도전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그 하루가 지났네요. 지금은 새벽 2시 50분이고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느라 시간 정말 금방 가네요. 지금도 이제 계속 밤에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좀 정리하고 글을 좀 쓰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제 삶과 이거를 혹시 듣게 될 어떤 여러분의 삶은 정말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마 평일이라고 하면 아침부터 일어나기 바쁘고 꾸미고 막 나가서 이제 대중교통 타고 또는 이제 차를 몰고 직장이건 공부할 곳이건 어디로 갔다가 할 일을 막 정신없게 있다가 친구들이랑 약속도 잡고 막 이것저것도 또 봐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또 막 정신없게 막 있다가 밤에 친구들을 우연히 만난다고 치면은 또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되다가 막 시간을 좀 보내고 집에 이제 늦게 와서 또 마무리 정리하고 하다가 이제 또 관심 있는 것도 흥미있는 거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또 재미있는 것도 이것저것 유튜브나 이런 영상 좀 찾아서 좀 보고 그러다가 또 잠들고 다음 아침에 다음날 또 일어나서 생활하고 아마 저도 이제 20세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잘 기억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쳐 생각날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이제 만드는 어떤 그 의도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사는 게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잘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생각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좀 여유를 갖고 그 나만의 시간을 갖고 좀 눈을 좀 쉬게 하고 그 귀로 들으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갖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 세상이 진짜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많고 역사는 이제 진짜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이 계속 이제 발전될 테니까. 그 이전 시대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알아야 될 것도 점점 더 많고. 근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젊었을 때의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젊었을 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오늘 하루는 뭐 했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어떤 기록을 남기면서 이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돌아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여유를 갖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좀 앞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역사를 읽는 방법 그 중에서 이제 사실과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그거의 진위 여부 검증을 이제 하고 그 사실을 근거로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전달되는 사실과 의미가 온전한 진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그 후지무라 시니치처럼 구석기 시대 유적을 거의 30여 년 가까이 조작해 가면서 일본 역사가 우수하다라는 어떤 거짓을 이제 만드는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의미를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적 지식, 역사적 사실을 아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의미를 좀 밝히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그 역사적 그 어떤 그 사실, 그걸 근거로 이제 역사를 쓰게 될 테니까 그 역사적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라는 말을 좀 표현한다고 하면 오늘은 그 정보의 양, 그다음에 정보를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정보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실체가 어떻게 다르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언론이 하나의 이제 사실 이제 기업이 되고, 그러니까 언론이 공정하려면 사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언론도 이제 기업이고, 기업의 이제 1순위 목표는 이제 이윤 창출이라는 걸 근거로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언론이 공정하게 이제 사실 그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게 이제 보도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증되지 않은 뭐 거짓 기사라던가 자극적인 제목, 불필요한 내용들이 이목을 끄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언론이 처한 시스템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언론은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언론은 정보가 부족한 채로 또는 의도에 맞는 정보만 선택하거나 때로는 이러면 안 되지만 어떤 특정 의도를 위해서 정보를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은 지금 현재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본다고 하면 이게 맥락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나의 언론이 아니라 여러 언론들이 서로 이제 비교 검증할 수 있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도를 이제 확인하기가 좀 수월하죠. 관심이 좀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역사는 이 언론과 마찬가지로 검증되지 않거나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역사는 과거의 것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사실에 대한 접근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역사가처럼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책에서 제공되는 그런 역사 정보가 사실이냐. 그리고 또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어쨌든 논리적인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도록 해야지 여러분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내용체가 잡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배열된 역사 정보들에 대해서 서술의 오류를 여러분이 눈치채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역사에서 나오는 어떤 그 내용들을 의심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듯이 그 과거 또는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흔적, 과거 흔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러분의 온전한 흔적을 100% 복원하는 게 사실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때, 정보의 양이 충분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정보의 양이 많다면, 이거 선택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좀, 이게 우리에게 제시된 건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있고, 어, 혹시 이 사실은 조작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열혈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제 보기 위한 약간 선행 단계로 우리가 역사 교양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인물을 평가할 때 그 과거의 정보 양, 그리고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또한 정보를 조작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상의 인물 A가 있다고 합시다. 상상의 인물 A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 훔쳤다는 정보가 지금 여러 번에 제공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적 의미, 평가는 나쁜 사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보를 제가 더 제공을 해볼게요. 물건을 훔친 수가 100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나쁜 사람이야 이런 평가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해석이 추가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인물 정보 제가 한번 더 추가해 볼게요. A가 물건을 훔쳤는데 물건을 분실한 사람이 B였어요. 근데 B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은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의 물건만 훔쳐요. 그리고 A가 훔친 물건은 자신이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만 배부를 해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그 했던 평가가 좀 바뀌겠죠.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에서 이거 약간 그 의로운 사람 아니야? 정의로운 사람 아니야?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 중에는 뭐 수단은 나쁘지만 정의로운 목적을 갖고 있다거나
뭐 목적이 정의로우면 수단도 정의로워야 되니까 뭐 나쁘다라든 아마 이제 다양한 평가를 여러분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 만약 시대적 상황도 만약에 더한다고 하면 이 시기는 공권력이 부패한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공정한 방법으로도 부를 공정하게 재분배할 수가 없어요. 즉 B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잖아요. 이거를 다시 공정하게 배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그 법에 의해서 법을 초월한 어떤 누군가의 어떤 영화에서 나오던 누군가의 어떤 행동, 자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부가 재분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이 계속 제공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판단이 자꾸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책을 딱 볼 때 거기서 제공된 정보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추가되잖아요.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다른 이면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인물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평가를 했다고 역사책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사람은 분명히 나쁜 일을 한 게 있을 거야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역사를 좀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정보가 많은 게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가 이제 과거로 가면 갈수록 정보가 당연히 빈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초창기가 선사시대. 선사시대는 사실 기록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이제 벽화라던가 그림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정보가 아주 부족한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한번 문제라든가 어떤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 그 야생동물 중에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게 정말 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쵸 여러분 뭐 키우는 이거를 키우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개입니다. 개 멍멍이 사전을 찾아본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옛날에 이제 어느 동굴에서 개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굴에. 그래서 이제 개가 가장 먼저 가축화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아주 옛날이지만 교수님이 이제 이거에 관련된 강의를 막 하다가 야생동물 중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은 이제 개다. 그래서 이제 그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개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고 정말 친근한 동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개가 가장 이렇게 됐을까라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교수님 말씀이 뭐냐면 개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되게 허탈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객관적인 증거라던가 뭐가 과학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기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출현이 대략 40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동물 잡아먹었을까요?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 막 먹다 보면 너무 맛있는 동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동물을 가축하고 싶은 아마 욕구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이제 개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지역이나 기후에 따라서 아마 먼저 가축화됐던 기록에는 없지만 그런 동물이 분명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 여러분, 들깨 가끔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들깨들 보면 개들이 무리지어서 하는 그 약간 행동들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섭잖아요. 이런 개들이 과연 저기 먼저 이렇게 가축화 될 야생의 개가 가축화 과연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동물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록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다른 기록이 발견이 된다면 야생동물 중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의 어떤 이름은 바뀌겠죠. 만약에 다른 증거가 제시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심 없이 책에 기록되면 그게 진리냐 막 외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기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적 기록. 그런데
기록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기록이 많아서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남긴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면 기록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결국 역사가가 평가해야 되는 역사가가 여러분이 남긴 그런 모든 글들을 다 이제 본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정 의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역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옳은 것을 이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만을 이제 사실 그런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까 정보의 양의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정보가 많아졌을 때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보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제 친일 행위자 문제인데, 그 우리나라는 좀 안타까운 게, 그, 광복 이후에, 일제시대가 끝난 광복 이후에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바로 친일 행위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거든요. 그때 제대로 청산했으면 아마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서로 이제 대립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광복 당시에 그 문제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쵸?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이제 언론에 등장하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대립 문제도 되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민간단체가 있어요.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해서 시민들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해서 2009년에 민간단체가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역사가가 동원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그런데 친일 인명사전이 정부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이거를 편찬해서 역사적 기록에다 남기게 되니까 이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그 인물의 그 유족들, 그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족들이 이 인명사전의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요. 그 정도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독립운동가라던가 민족운동가로서 굉장히 잘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 예술인 등이 그런 유력 인사들 또는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인물도 20여 명가량의 그 친일 인명사전에 포함이 되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되게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그 정보 중에서 나쁜 정보가 이제 누락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정보들만 선택해서 유명한 사람, 유력 인사라고 이제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친일 행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장지연이에요. 시리아 방성대국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밤새 이제 큰 소리로 울었다, 뭐 이날 큰 소리로 울었다 이런 뜻인데 1905년에 이게 너무 이제 역사적으로 또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을사늑약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 전에 거의 빼앗는 활동하고 거의 똑같은 역할을 했던 이제 그 조약인데 이 조약을 강제로 이제 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조약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당시 국제 관계가 아주 중요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를 대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라든가 미국에도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대사관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일본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라가 대외적으로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이 이제 체결되는 거에 대해서 그 실상을 폭로하고 그 울분을 토로한 글이 시리아 방성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그 1914년, 1918 연도 나와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신문 이름이 매일신보였거든요. 그 매일신보에 이 장지연이 민족을 대표하는 이 애국지사가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는 친일 경향 글을 막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변절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알려지고 이게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그 보훈처에서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를 인정하는 보훈처에서 장지연의 서훈을 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 서훈 취소 무효 소송을 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법원에서 보훈처의 서운 취소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무효 판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야? 그 친일 경향 글을 올린 게 거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판결에서는 중요한 게 그 내용에 관한 진위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되게 중요해요. 법에서는 그 절차를 따지는 거. 그래서 이제 무효 판결에서는 장지연의 친일 행위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아니었고 절차가 문제가 됐었어요.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한 것이기 때문에 서운 취소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데 권한이 없는 보훈처장이 서운을 취소한 것은 하자이기 때문에 서운 취소를 무효로 한다. 라는 이제 절차를 문제로 삼아가지고 장지연의 서운을 취소한 거를 다시 취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장지연의 서운을 독립유공자 서운을 취소하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2015년 장지연의 서운 취소가 최종 확정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지연은 친일 행위를 한 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변절한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백과사전 중에 이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 있어요. 이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권위 있는 백과사전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장지연에 대해서 보훈처의 서운 취소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 언급이 되고 끝이 나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장지연이 시위가 방송되고 했는데 그 친일 행위를 한 게 있으니까 일제 시대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보훈처가 서운 취소를 했는데 최종 법원에서는 이게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는 식으로 언급되고 그걸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판결 쟁점도 친일 행위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서운 취소 절차상의 문제였다는 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서운 취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민족 대백과사전에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장지연이 친일 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백과사전에는 보훈처는 서운 취소했지만 실제로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이제 언급되어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는 그 서운 취소가 돼서 결국 서운 취소가 최종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친일행위 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의 어떤 인물의 내용을 부각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 어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그 예를 들면 기념비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 설치된 수많은 기념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을 건국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초대 대통령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했던 나라인데 영국하고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독립하면서 공화국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초대 대통령 워싱턴 그리고 아마 좀 여러분 아마 들어봤겠지만 이제 노예 해방을 선언한 뭐 링컨 같은 사람 뭐 그런 워싱턴이나 링컨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제 기념비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가 되고 알려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미국에 설치된 가장 많은 기념비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KKK단의 창시자인 네이선 포레스트란 사람이에요. 네이선 포레스트. KKK단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이제 인종차별 대표적인 그 단체인데 KKK는 이제 쿠클럭스 클랜을 줄여서 KKK라고 이제 하는데 뭐 쿠클럭스 클랜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백인 우월주의 단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 당시에 아까 이제 링컨이 그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남북 전쟁에서 이제 노예 그 해방을 반대했던 남부 지역
미국에서 전쟁 직후에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만들었던 인종 차별 단체가 KKK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 지역에서는 이 KKK단의 창시자 네이선 포레스트가 정말 중요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남부 곳곳 지역에 이 사람의 비를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었나 봐요. 이 사람의 비석을. 그런데 비석을 세운 다음에 이 사람의 업적이 KKK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대에.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KKK단과 관련된 행위는 언급을 안 하고 남부의 그 남북전쟁 당시 남부의 퇴역 군인, 유명한 지도자로서 이제 이 사람을 부각하면서 이제 곳곳에 설치해 놓은 거죠. KKK단은 이게 단순히 이제 그 백인 우월 단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흑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잔혹한 그러니까 사적 폭력을 가했어요. 린치라고 하는 구타, 방화 뭐 이런 테러를 저질렀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이제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지는 건 상당히 이제 꺼림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에곤 실레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면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에곤 실레,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였던 에곤 실레가 자신의 그림 모델이었던 발리를 그린 작품이 있어요. 이 에곤 실레는 28살에 죽거든요. 그 작품이 발리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그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이 나치가 이 작품을 이제 약탈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이제 줄여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느 이제 미술관에 들어가요. 그런데 원래 이 작품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나치한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니까 이 사람이 미술품 수집가한테 부탁을 해요. 그 작품을 내가 다시 원소유자가 다시 가질 수 있게 좀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탁을 받은 미술품 수집가가 그 원소유자의 부탁을 무시하고 이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고 나서 이거를 미술관 자기 이름을 딴 미술관에 이거를 그냥 이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정하게 취득된 물건이 아닌 거죠. 그런 상태로 이게 이제 미국의 전시회에 이제 걸리게 돼요. 미국에서 이제 에곤 실레 이제 전시회가 열려서 이 작품을 이제 오세아에서 이제 반출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작품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다음에 이제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이 작품을 다시 미국으로 다시 오스트리아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돌려보내지 않는 거죠. 이거는 불법 제품, 불법으로 이제 약탈한 그 작품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은 뭐냐면 그 이 발리의 초상을 이제 그 미술품 수집가가 이거를 이제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취득을 하고 나서 이걸 그 미술관에 이걸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팔 때 이제 이런 정보들, 이런 이제 불법으로 취득했다 이런 정보를 숨긴 거죠. 선택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일부 그 사실을 이제 숨기고 선택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그 꽤 오랜 기간 이제 법적 다툼이 오스트리아 정부, 미술관, 그다음에 미국 정부, 원소유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이제 그 오스트리아로 이 작품을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미술관은 상속인들, 원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려 1,9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 작품이 나치의 약탈품이었다는 정보를 미술관에서는 게시하게끔 하면서 이제 합의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이렇게 한번 오류, 그러니까 숨겨서 이렇게 오류를 만들면 다시 이제 원상태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역사적 조작은 되게 많은 사례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이제 뉴턴의 사과, 그렇죠? 그러면서 뉴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학혁명을 이끈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뉴턴은 진짜 똑똑한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천재성 또는 과시욕으로 굉장히 그 아무튼 그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가 실험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그 실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측정 값이 이론에 부합할 때까지 그냥 초기 값을 그냥 막 변경하는 거예요. 이거 조작이죠, 조작.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 뉴턴의 이런 조작된 수치를 조작 인수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뉴턴은 자신의 어떤 천재성 과시욕 때문에 그런지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작이 너무 정교해서 이 조작을 밝힌 데 무려 250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이런 조작이 있게 되면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보의 양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정보의 양이 있어서 선택하는 것도 문제, 특정 정보만 선택해서 하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아예 조작까지 해버리는 거죠. 조작.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의 19세기에 이제 19세기 말에 그 독일의 한 물리학자가 린트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 외워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그런 것들을 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X선 우리 엑스레이 많이 찍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 엑스레이가 19세기 말에 이제 발견이 돼요. 이때 이제 X선 광풍, 광선 열풍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어닥치거든요. 그럴 때 이제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이거를 발견하니까 독일의 라이벌, 독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애가 또 프랑스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다 이제 독일은 프랑스 침략하려고 하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를 점령하거든요. 둘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X선이 발견되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도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가 있어요. 르네 블론로라고 하는 르네 블론로 이름도 좀 어려운데 이 물리학자가 새로운 광선을 발표합니다. 바로 N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N선. 그래서 N선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 발견된 그 한 해에 학자들에 의해서 100개가 넘는 막 출판물이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다 설명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게 거짓이라는 게 밝혀져요. 되게 낯뜨거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된 어떤 그런 조작의 어떤 사례들이 역사에선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혹시 여러분 베트남 전쟁 들어보셨나요? 베트남 전쟁? 미국이 이제 베트남 문제에 개입을 해서 그 베트남하고 이제 전쟁을 벌였던 건데 현대사에서는 사실 이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관심이 혹시 있으시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뭐 베트남 전쟁 또 이거와 파생돼서 68 혁명 또는 이제 반전운동 이런 거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이 베트남 전쟁의 이제 시작점, 이제 출발점이 뭐였느냐?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통킹만. 이 통킹만이라고 하는 건 베트남 인근 이제 바다에서 그 베트남의 어뢰정이 미 군함을 선제 공격했다고 하는 사건이 통킹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이 조작한 사건이에요. 조작한 사건. 그러니까 실제 북베트남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베트남이 이제 어뢰정을 해서 미군함을 공격한 일은 없고 미국이 그냥 자작극을 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개입하려고.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은 이제 국제적으로 비난도 사실 좀 많이 받았던 전쟁이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조작, 후지무라 신이치 사례도 봤는데 역사 조작하면 또 대표적인 게 일본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 그 이게 사실 좀 무서운 게 지금 여러분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거짓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년, 200년, 4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일본이 똑같이 계속 이걸 주장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역사가 돼 버립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1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독도는 그 일본 땅이었다. 또는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는 걸 1000년 동안 지속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거짓 역사가 진짜 역사로 이제 둔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그 역사의 정보를 예를 들면은 부족한 데서 역사적 의미를 도출한다거나 또는 역사 정보가 많은 데서 선택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역사를 해석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왜곡해서 아예 조작을 해가지고 그 실제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떤 이런 역사.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읽는 방법에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역사는 의심해서 봐야 된다.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은 그 역사를 읽는 방법 중에 이제 역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시대, 시간의 학문이 역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어떤 이 시대가 과연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고 그 시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시대에 관한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지금 새벽 3시 25분을 지나가고 있고 무슨 라디오 방송처럼 혼자 그냥 기분 좋아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이제 어떤 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제 하루하루의 삶이 이 사회에는 굉장히 좀 필요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하루하루 아주 작은 어떤 소소한 곳에서 좀 발견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가까운 지인을 꼭 만나서 여러분이 서로 격려를 받고 또는 격려를 해주는 그런 하루하루를 좀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하루의 출발이라고 하면 오늘 하루 굉장히 힘내시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